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랜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기로 학교 계획이 되어 있었던 터라 저도 또 한편으로 또 약간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다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부득이하게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우리 선생님들도 좀 아쉬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좀 이렇게, 선생님들의 궁금한 점이라든가, 뭐, 같이 이야기 나눌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쌍방향으로 못한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데, 영상을 참고하시고, 책도 좀 보시고, 이제, 궁금한 것들은 또 학습 Q&A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제 우리가 1학기는 이제 대면 수업을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부족함을 느끼시면 요청을 하시면 수업을 기말고사 끝난 뒤로 보강을 해주는 것도 뭐 학교 측에서는 뭐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아마 대면 수업이 그때까지도 안 되겠죠. 어쨌든 뭐 줌으로 하든 뭐 보강 수업을 뭐 저는 해드릴 의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영상은 제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드렸던 이번 이제 6장하고 이제 6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제가 13장과 17장 그렇죠?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것을 과제로 내드렸기 때문에 그게 6월 초 첫 번째 주였죠? 네. 근데 지금 대면 수업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사이버 학습 자료실에 그냥 올리시는 걸로 하시게요. 사이버 학습 자료실에 그걸 또 제출하려고 이렇게 나오시려면 불편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사이버 학습 자료실에 다 올리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간편하실 것 같죠? 그걸 뭐 출력해서 학교까지 내야 하니까 사이버 자료실에 6월 초, 6월 그 첫째 번주 그때 화요일 수업까지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기한 정한 대로. 네. 영상은 제가 그렇게 13장과 17장까지는 제가 조금 이렇게 영상으로 안내를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비대면 수업이어서. 그래 여러분들 오늘 6장 지금 여기에서 작업하기인데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장수를 다른 장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17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 치료자의 훈련이니까 이 장이 매우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서 작업하기가 이 실존주의 책 교재의 어떤 핵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간에 뭐 예를 들어 학부부터 심리학이나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은 사실 그 이론이라는 거는 학부 때도 배우고 또 학부에서도 그 과목이 예를 들어 뭐 정신역동이다, 인간중심이다, 뭐 실존주의자 이러면은 상담 이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상심리학에도 나오고 집단상담에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배우지요. 그래서 사실 대학원 과정에서는 제가 그렇게 집단상담 수업 역시도 그런 이론적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시면 아셨을 겁니다. 굉장히 실무적이고 실행 중심적인 그런 이론과 실천을 할 수 있는 교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이론을 공부하는 집단상담 교재가 아니라 실무에 가까운 실제적인 거죠. 프랙티스 그런 교재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작업하기 이런 내용들은 다른 교재에서 거의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상세하게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164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기에서 그러니까 집단원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험하는 것하고 과정에 대한 명료화 두 가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경험하기하고 과정에 대한 명료화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중요한 즉 집단 내담자들한테 이 두 작업을 시키는 것인데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
이제 과정에 대한 명료화는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지적인 통찰, 인지적 재구성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인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정리인데 그냥 이걸 어떤 통찰력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적인 통찰. 과정에 대한 명료화는 뭐라고요? 인지적인 통찰이다.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 이게 그러니까 집단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뭐 다른 주변들을 이렇게 사는 예를 보면 경험적으로 좀 뛰어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셨던 분. 여기서 경험은 여러분들 경험이라는 단어만 설명하려도 정말 이건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제가 저번에 우리 다른 수업에서 우리 자아초월 수업이죠. 지난 마지막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경험이 없으면 책을 100권을 읽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책 100권과 경험 한 번의 경험이 맞바꿀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으면은 아무리 책이 100권, 1000권이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그 불경도 많지 않습니까? 뭐 화엄경, 금강경, 막 부처님 말씀하신 어떤 경전들이 많죠. 그리고 성경책 신약 구약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외경도 있지만 신약 구약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됐든 불경이 됐든 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경험적인 그런 종교적인 거기서 얘기하는 뭐 종교적인 것이든 그런 경험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그 경전의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경전이나 뭐 그 성경책에 예를 들면 뭐 명상이든 뭐 성경책에서 뭐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깊은 그 감정의 경험 그게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명상책을 뭐 10권을 봤는데 명상하는 방법을 모른다 경험적으로 그럼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경험은 감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경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경험이라는 거는 책을 읽는 거는 신체적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체적 느낌이 사실 그 감정과 이렇게 조금 연합이 되어 있고 신체와 그러니까 신체적인 느낌에서의 어떤 초월적인 느낌도 있고 감정적인 경험에서의 초월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신체 감정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렇게 축약시키기가 어려운 게 여기서 파생되는 초월적인 경험까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에서 얘기하는 경험은 뭐 어떤 뭐 신체하고 감정에만 한정된 경험 외에 그 어떤 경험도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담자가 이런 경험을 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이제 작은 어떤 카타르시스가 됐든 뭐 감정 경험이 됐든 회개하는 경험일 수도 있고 뭐 그 종교식으로 얘기하면 집단 와서 회개하는 경험이라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눈물이 이렇게 쏙 나와서 이렇게 정화가 되는 그런 것도 경험이죠. 혹은 여기에서 뭐 사회에서 뭐 10년간 화를 안 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집단에 와서 뭐그 분노도 한번 이렇게 드러내보고 내려놔 보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 대한 명료화는 아까 제가 인지적인 통찰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험적으로 뛰어난데 그 경험이 무슨 경험인지 그 경험을 해석하고 그 경험을 체화하고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어떤 인지적인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작업이 빠지면 이제 단점이 뭐가 되냐면 그 경험을 빨리 잊어먹게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매우 의미 있었던 경험이라는 거를 모르고 살게 돼요.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뭐 신체적인 혹은 감정적인 혹은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경험인데
그걸 까먹거나 그게 중요한 경험인지 모르니까 잊고 살게 되는 거죠. 잊지 않더라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했던 소중한 경험이 뭐라고요? 거기 그 경험에 대한 인지적 통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제가 봐왔던 내담자나 주변의 선생님들을 보면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경험은 책 100권과 바꿀 수 없는 경험이라고 했는데 그 경험을 책이 됐든 그렇게 인지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간다는 얘기인 거죠.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럴 수는 있죠. 그 인지적인 사고는 뛰어난데 경험적인 게 없으면 굉장히 공허해요. 그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가슴 안 와닿아요. 공허하거나 지루하거나 우리가 공감대 형성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이야기에 이렇게 쑥 빠져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감정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 빠진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통찰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냥 인지적인 것들, 논리적인 것들만 나오게 되죠. 경험이 빠진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면 경험적인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이렇게 인지적이어서 좀 이야기가 지루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되면 그것이 가장 집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혜를 키우는 거죠. 그 감정적인 경험과 인지적인 통찰, 결국은 지혜를 키워가는,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가 중요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 173페이지 보시면 그 172페이지 하단 정도의 굵은 것이 지금 여기에 굵은 것이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의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적해주는 일이 어디에서 허용되겠는가?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런 즉각적인 피드백이 허용되지 않죠. 그 이유가 173페이지에 나오죠. 과정 언급은 금지된 행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들 간의 진솔함, 마음이 깊어지려면 이 진솔함을 나눠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쓰고 만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라는 건 진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많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공허해지죠. 공허해지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정신병리를 겪게 되는 이유가 그거인 거죠. 진실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관계가 없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공허해지고 정신병리를 겪게 된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소수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만나는 게 좋죠. 가면을 얕게 쓰고 만나는 거.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언급이 금지된 그 사회적 행동이기 때문에 평소 때는 제 생각에 이렇게 유머를 섞는 게 중요해요. 이게 평소 때 그 상담자의 어떤 그 성장하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유머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떤 책, 그 뭐 콜이라든가 책들에 보면 유머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떤 또 앨리스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그 유머 같은 거 나오죠.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랑 뭐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뭐 정색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논리적이고 예의가 장황하지만 오늘따라 오늘 너 원래 이렇게 지루하게 얘기했었니? 이런 식으로 뭐 웃으면서 뭐 얘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유머를 조금 이렇게 섞어서 과정 언급을 해주는 것이 어떤 지혜롭지 않는가.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듣고만 있는 것도 속으로만 막 그러고 있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막 정색을 하면서 피드백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또 행동은 아니죠. 그냥 너무 정색하면 상대방이 너무 무한하다. 근데 상대방을 이제 그 무한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유머를 섞는 게 난 좋다. 평소 때. 그래서 근데 우리 학생 우리 여러분들하고는 우리 제자들하고는 이제 뭐 관계 문제가 있어. 저도 그에 대한 덜 권위적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 실없는 농담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재미없으실 거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우리 팀에서는 좀 더 농담이 팍팍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 173페이지에 그 왜 금지되냐면 어떤 불안을 일으키거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얘기하면 보복당할까봐 뭐 직장 같은 데는 그런 과정에 대한 진솔한 피드백을 하면 이제 보복당할 수 있죠.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복이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좀 유머를 섞고 또 하나는 그 그러니까 피드백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말투도 느낌이 달라요. 그죠? 어. 연민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야야야 그렇게 얘기하면 야 너 어디 야 나 하나 들어주지 야 너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야 왕따 나오겠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야막 이렇게 걱정해주면서 뭐 그런다든가 예를 들면 어쨌든 그 유머를 섞든 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하든 뭐 이런 피드백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되려면 갑자기 유머가 되는 게 아니라 유머도 이제 평소 때 좀 썰렁하다고 하더라도 좀 계속 해보고 개발을 시켜야 하는 거죠. 연민도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아까 우리가 경험적인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그랬죠. 경험적인 훈련, 과정의 명료화. 경험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연민을 키우는 거죠. 연민 키우는 것은 뭐 제가 또 자아초월에서도 지도하지만 이거 키우는 거지 자동으로 나이 먹으면 연민이 커진다 어림도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더 옹색해지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상관없이 내 마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연습이 수행이라고 하죠. 그죠? 얼마나 많은 수행이 필요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계속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과정 언급이 쉽지가 않다. 그렇죠? 결국은 뒤에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회와 불안, 사회적 규범, 보복에 대한 공포, 권력 유지 참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짧은 생을 살다 가는데도 점 하나 찍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눈치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그 자유에 대한 구석이 많을수록 이것도 역시 지표인 거죠.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없고 내담자를 아픈 것으로부터 구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네요. 내담자 스스로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알려줄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상담자가 획득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상담자가 자유로부터 구속당하면서 벗어나 보지 못했다면 역시 내담자도 벗어나게 할 수 없죠. 상담자가 경험한 만큼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경험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만큼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권력이나 이런 뭐 보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내 할 말도 못하고 살아. 그게 얼마나 자유가 없는 권력이 얽매여 있는 삶이냐 이거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내 눈치를 봐. 내가 원래 권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저 역시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감수성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거죠. 내가 누구 눈치를 보는지, 누가 내 눈치를 보는지, 그건 이미 자유로부터 속박된 거죠. 그렇죠? 그럼 뭐 내가 돈 걱정을 하고 산다든가, 저희도 걱정 전혀 안 한다는 의미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수양을 하는 수행을 해나가는 한 뭐 이런 그냥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뭐 보여지는 것, 어떤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 뭐 돈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내가 자꾸 얽매이게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자유를 그냥 돈교죠. 돈교. 기독교, 불교, 유교, 돈교. 돈교라고 하죠. 그런 화폐에 우리 삶을 그냥 자유를 싹 내다 주고 평생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우리가 이 집단이나 이 상담자의 길로는 적합하지 않다. 뭐 제가 뭐 그건 누차 얘기하지만 어떤 직업적 안정이라든가 뭐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상담이 될 수 없고 상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자유가 얽매이는 건데 자유가 얽매이는 거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그런 건데 그걸 내담자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상담자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해되시죠? 그 부분이 지금 뒤에 나옵니다. 네. 177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서도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집단원들이 언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는 게 중요하다. 과정, 프로세스라고 하죠.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을 내담자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래야 삶에서도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의 과정. 아까 과정 명료화 그랬죠? 근데 이거 통찰이에요.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면 상담자가 그렇죠? 근데 그 눈을 키워가는 수행이 계속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걸 키워가려면 책도 많이 읽고 경험도 많이 하고 집단 상담도 갖고 개인 분석도 받고 그러면서 키우는 거죠. 영성 활동도 하고 그렇죠? 명상 같은 거라도 뭐 꾸준히 한다든가 어떤 활동을 꾸준히 하는 거죠. 수행 활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갑자기 커지지가 않아요. 1년에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죠. 집중적으로 하는 거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3박 4일 막 5일씩 그런 건 괜찮은데 그 외에는 꾸준히 해나가야죠. 187페이지 중간에 치료자는 초점을 외부에서 내부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개인적으로 치료의 초점을 그렇게 해야 한다. 외부에서 내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이나 행복이 외부에 있냐 내부에 있냐. 당연히 내부인 거죠. 불행과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부에 있다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돈이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외부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계속 지금 연결, 아무튼 뒤에 나와요. 제가 다들 그때 지금 까먹을까봐 지금 다 넘어가고 거기서 설명할게요. 예, 181페이지도 중간 정도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182페이지 하단에 맨 하단에 뭐 지금 여기 과정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를 이야기 맨 하단에 그러면 집단원들이 똑같이 따뜻함을 느낀거나 뭐 아무에도 화가 안 난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건 믿을 말이 안 된다. 진실이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감정의 미묘한 차이가 다 있는데 그게 똑같다고 볼 수가 없죠. 그걸 못 알아차리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명료하기법의 189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하면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읽어보셔요. 그러니까 단순한 비언어적인 감각 자료를 중요시해라. 누가 어디에 앉으려고 하는가, 집단원이
어디에 앉았는가, 리더하고 가까이 앉는가, 멀리 앉는가, 뭐 동작은 어떤가, 뒤로 멀리 앉아 있는가, 뭐 팔짱은 끼는가, 뭐 신체 동작은 어떤가, 뭐 하품은 하는가, 숨은 어떻게 쉬는가, 눈빛은 어떠한가, 뭐 나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그런 집단원들이 뭐 잘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여러 명인데 그걸 다 어떻게 뭐 10명 정도로 어떻게 보냐. 그게 이제 집단 리더가 이제 키워야 할 눈인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주되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정서나 인지적인 것도 잘 내가 느끼면서도 다른 집단원들이 틈틈이 다른 집단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집중이, 물론 사실은 뒤에 나와요. 내가 이 집단원에게 집중이 많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럴 정도 되려면 집단 리더가 굉장히 지혜가 있고, 그렇죠, 통찰 인력이 높은 성숙한 수준이어야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치료적인 역전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역전이냐 이 장에서 나오죠. 근데 어쨌든 그 집단원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도 다른 집단원들을 잘 우리가 같은 관심을 가져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래야 이 왔다 갔다 하는 역동을 리더가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치료자를 쳐다본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집단은 아니지만 종종 제 수업 때 그래요. 우리 저를 보고 이야기할 때 우리 다른 친구들 보고 이야기하라 이런 얘기 우리 저희 제자 선생님들은 여러 번 느끼셨죠. 다른 사람 보고 이야기해라, 다른 분 보고 설명해 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를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이 아니라 수업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실제 집단에서는 저를 보고 오지 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A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A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 대해서 나를 보면서 이야기할 때 이제 A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듣는 A, 혹은 A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지금의 느낌은 어떠냐고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왜 나한테 이야기하게 되는지라든가. 그래서 어찌됐든 리더하고 1대1 구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때 그 집단원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역동이 좋다. 배우셨죠? 190페이지에 나오네요. 결코 거론하지만 않으면 세 가지 금기. 성, 돈, 죽음. 성, 돈, 죽음.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성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되고, 돈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지금 자아초월 심리학이나 지난 학기도 죽음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지금 언급하는 수업을 하고 있네요. 다행스럽게 죽음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하고 있고, 성, 돈, 굉장히 금기 시대에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거 얘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뭐 우리 사회 아니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였다라는 거. 역사적으로도 뭐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구약 시대 때에는 그 부인들이 굉장히 우리가 훌륭한 뭐 솔로몬의 왕이든 다윗 왕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그랬죠. 거기 문화가 어쨌든 뭐 우리 시대 때도 조선 시대라든가 뭐 보면 막 여러 가지 부인들 여러 가지 두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러면서도 이제 현대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왜 그런지 우리가 상담자도 그거에 대해서 잘, 집단 내에서 어쨌든 이 주제를 다루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삶이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돈은 왜 다루냐면 그 2000년, 2500년 역사가 시작된 역사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문명이 시작된 게, 문명 보통
2500년 전, 3000년 이때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해가지고 이집트 문명, 이런 문명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돈 때문에 사람들 전쟁 땅 따먹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민족을 죽이고 이랬습니까? 이게 다 돈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자유와 행복을 이 세 가지 주제에 다 내줘버린 채 그냥 70년, 80년, 90년, 100살 살다 그냥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 이게 실존주의 집단 상담이지 않습니까? 이 교재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명료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거예요. 상담자도 그간에 몇십 년 동안 일반인 속에서 살아왔죠. 그지만 내가 이제 좋은 상담자, 성숙한 상담자, 지혜로운 상담자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주제, 특히 죽음은 항상 삶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밀접하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각을 하고 다뤄야 한다는 것이고, 뭐 돈의 문제, 뭐 내가 항상 이렇게 돈에 혹시 내가 점검도 안 하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산 게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내 자유를 내뒀는지.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이 세 가지만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돈이라는 거는 이제 돈이라고 나왔지만 이게 뭐 취업이라든가 지위 향상, 뭐 승진, 뭐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결혼해서 또 뭐 아이를 낳아야 하고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살았던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든 다르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살더라도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둘이 살든 셋이 살든 뭐 혼자 살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지혜와 그런 그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감정이 없으면 둘이 결혼하면 결혼해도 불행하죠. 왜냐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결여된 사람끼리 만났다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거 좀 점검을 꼭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꼭 점검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도 많은데 다 뭐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뭐 일반적인 집단 긴장, 뭐 지배에 대한 다툼, 뭐 탐욕과 사심 없는 노력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있는 290페이지. 근데 이런 집단 간의 이 긴장은 뭐 역시 뭐 이거는 뭐 일반 사회에서도 항상 뭐 직장에서도 있고 뭐 옛날에 고대 왕들끼리도 그렇죠? 같은 형제들도 많이 죽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배에 대한 다툼인 거죠. 그것이 결국은 돈, 권력, 명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고 희생을 당해왔냐 이거죠. 근데 상담자 역시도 그걸 자각 없이 그냥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거에 자유를 내맡겨 버리면 이건 이제 좋은 상담자로 가기 어려운 거죠. 우선 의식을 깨어나게 한 다음에 계속 수행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의식이 먼저 없으면 내가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돈이나 지위나 명예에 끌려다니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우선 인식이 없으면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먼저 그런 감수성 인식부터 시켜야 하는 거죠. 자기 자각 통찰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수행을 하고 지혜를 키우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193페이지 보면 1차적 과업, 2차적 만족 나오는데 이제 1차적 과업이 진짜 내 본래적 치료의 목적인 거, 고통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어떻게 보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행복 추구죠.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걸 집단원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찾는 거죠. 근데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이 나와요. 남 시선이나 남 외부 외적인 거에 매달려 살수록 그런 사람이 덜 행복하다는 걸 알죠. 보면 알죠. 같이 경험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자유롭고 평온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규직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그 천직 자기가 잘 맞는 적성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한평생 그 일만 하다가 가는 어떻게 보면 노예 같은 거일 수도 있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근데 프리랜서 하는 사람인데 그게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야. 아니 나한테 잘 맞는 일이야. 그 얼마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차라리 돈이 조금 안 벌릴 때면 또 안 벌리 나름대로의 그 일이 없을 때는 일 없을 때에 나름대로 시간 활용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행복이 내 책임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실존주의는 책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복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내 스스로 결정을 해야만이 이게 행복으로 가는 것이지 자꾸 외부에 두면 그냥 내 삶의 주인은 그냥 외부에 있어. 외부. 돈, 명예, 권력,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 눈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으라고 한 거, 자녀. 행복이 자녀한테 있냐?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융합된 게 아니라 그 서로 마음을 교감하는 거, 관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런 자녀로서는 좋은데 뭐 자녀를 통해서 내 욕망을 막 투사해가지고 막 공부를 막 죽이라 시킨다든가 이상하잖아. 만약에 상담자 직업인데 뭐 자녀 공부를 위해서 뭐 학군을 막 따진다든가 이상하지 않아요? 학군 따지는 상담자다든가 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뭐 집을 몇 평을 산다든가 막 이런 걸 따지면 무슨 차를 타고 이게 집, 차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상담자가 너무 막 미안한 얘기인데 고급 명품백을 두고 다니면 이건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선물 받았으면 뭐 어쩔 수 없는 뭐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뭐 명품백을 내가 돈 주고 막 이렇게 고생해서 뭐 월급도 많지 않은데 해서 샀다 모아서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명품백 얘기 아니더라도 뭐 남자도 그렇고 어떤 좋은 비싼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주는 행복감이 며칠 가는지 한번 보면 알잖아요. 1년씩 갑니까? 뭐 제가 이건 더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1차적 과업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럼 결국은 자기 내부의 자유와 책임을 커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2차적 과업으로 2차적 만족에 의해서 집단이 굴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잘 보고 다뤄야겠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하던 일을 이제 집단에서 하는 거죠. 존중받고 싶은 욕구, 막 2차적인 만족이에요. 어떤 내가 막 영향력이 있고 막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이런 거.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치료자의 느낌 나와 있네요. 중요한 점은 그 집단에서 치료자의 자기의 느낌을 숙련된 치료자는 자기 느낌을 신뢰하게 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숙련된 치료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숙련 치료자는 자기 느낌을 신뢰하기 어렵죠. 자기 지혜를 신뢰하기 어렵죠. 40분에 좀 끊기더라고요. 한번 끊기고 바로 넘어가더라도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자가 자신을 신뢰하려면 자기 감정이나 경험이나 인지적 통찰들을 굉장히 성숙시켜 놔서 지혜로운 상태로 계속 수행시켜 나가야만이 좋은 집단 상담자가 될 수 있죠. 자기가 그렇지 못하면 자기를 신뢰할 수 없죠. 그래요.
그래서 뭐 객관적인 역전이 뭐 이런 얘기도 뭐 197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신뢰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얘기는 자기 느낌이 정확한 거죠. 뭐 중요한 얘기들이 사실 많은데 너무 자세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이 계속 가서